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재훈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0월 20일부터 알아온 그 삼선에서 한 45일, 50일 정도 출장이 있어서 10월 20일 직전에 여기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당연히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굉장히 웃으면서 저한 2달 있다 한국 돌아오는데 안 될 텐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2달 후에 합니다. 라고 해서 12월 21일이 예정이 되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라고 나타나서 수락을.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변종 바이러스 나오면서 제가 귀국한 이후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 자가격리 기간이 정확하게 지난 토요일 끝났습니다. 혹시 자가격리 기간이 2주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뵙고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다행히 열흘 자가격리라서 지난 토요일 날 격리 해제가 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차를 몰고 여수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다른 얘기 하자면 제가 격리하는 중간에 밖에서 TV 소리에서 공연하는 소리가 좀 들렸는데 저는 이제 방에 TV 없는 안방에서 열흘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관중 앞에서 2년 만에 공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2년 만에 학생들 앞에서 학교에서 마이크 들이 없었지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 또한 굉장히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여기 올라오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이나대 학생도 8명이나 참가를 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해학에 대한 어떤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미래 해학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실 좀 전에 김성 교수님이 워낙 훌륭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 하자면 김 교수님과 저는 대학교 동기입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공통 과목을 듣다가 서로 관심사가 달라서 이제 조금 다른 과목을 들어서 김성 교수님은 화학이나 생물 쪽으로 하실 줄 알았고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물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입학한 지 30년이 좀 더 지났는데 이 자리에서 연석에서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다는 것이 참 제가 김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했고요. 아까 일부러 제가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동기들 단톡방이 있는데 김승기 교수가 이런 발표한다고 올리면 우리 친구들이 하고 전부 다 아마 뭔가 좋은 소리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런 일단 둘 다가 인천이라는 곳에서 제가 인천에서도 이렇게 초청 강연을 모셨던데요. 이렇게 해학자가 됐을 거라고 아무도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텐데 그 입장에 저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20년, 3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밑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 옛날을 소회하면서 제가 제 8회 차세대학자 워크샵에서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제 35회 워크샵에서 발표를 하게 되네요. 나는 그렇다고 직전에 마세요. 정성희 교수님. 그런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해학자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김성 교수님은 워낙 제가 발표 소설을 보고 배에서 이메일이 되니까 연락이 되니까 보고 김 교수님 워낙 학생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핫한 주제를 그리고 슬라이드 중간 이거 보였지만 촬영하지 말라는 그런 까지 붙여놓으시는 워낙 핫한 강연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학자로서의 특히 물리해학을 한 사람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연구의 이야기를 좀 그래서 이렇게 저도 글로벌 스케일로 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렇게 멋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물리향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특히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이 배가 있는 이유는 제가 해양 관측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해양 관측을 하는 영어로 말하면 Seagoing Oceanographer라고 하는데요. 그 Seagoing Oceanographer의 어떤 제 짧다면 짧고 긴다면 긴 그런 경험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발표의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단어가 프라빙이라는 영화 단어인데요. 이 프라빙이라는 거 여러분 구글에 찾아보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 보면 physically exploring or examining, 물리적으로 직접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프라빙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논문에서는 잘 쓰지 않는 영어지만 저는 상당히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아마 탐침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의 어떤 현상을 탐침을 통해서 본다는 건데, 물리적 현상들,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것은 from below, 아래로부터 본다. 그게 제가 해왔던 일이라서 그게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해양 관측은 뭐 이렇게 위에서 혹은 표면에서 혹은 밑에서 다양한 관측 장비들을 이용해서 관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밑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위성,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위성을 보여주는 보기인데요. 시상에 많은 위성이 돌고 있죠. 그리고 이 자료들은 누구나 다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들이 요즘 하는 일이 뭐냐? 특히 이제 요즘 씨레벨 상승,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이 워낙 핫 이슈니까요. 씨레벨 상승에 대한 관측을 쭉 하고 있고요.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93년부터 3.94인치가 늘어났다. 2인치는 2.54cm니까 곱하기 2.5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디안 오션 다이폴, 퍼시픽 오실레이션, 엔소 이런 인덱스도 리얼타임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다 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성 자료는 지금 다 고학년들이 많은 걸로 제가 봤는데 수업 시간에도 아마 이런 자료 받아서 그림 그리고 하는 거 있을 텐데 인하대학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었다면 했을 텐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션 모델부터 위성 자료까지 모든 자료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천리안 위성 최근에 띄웠죠. 그래서 이 천리안 위성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미지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위성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루 전에 한반도 주변에 도대체 구름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떤 대기 환경인지를 이미지상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왔었는데 며칠 전이죠. 그때 이 구름 사진입니다. 사실 저는 일요일에 격리를 너무 오래 해서 화가 나서 일요일에 그냥 아내랑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때 눈이 나의 운전을 방해할까? 라는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찾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지식으로 일기예보만 믿지 않고 여러 가지들 찾아볼 때 이런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성뿐만 아니라 실제 아고라는 그 프로파일러들이 전 세계 바다를 지금 누비고 있죠. 평균 4,000대 정도가 누비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3,960대가 돌고 있다고 이렇게 사이트에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고라는 것은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만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요즘 관측에 또 대세입니다. 예를 들면 웨이브 글라이더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파도가 치면 그 파도를 이용해서 서피스의 파도를 이용해서 얘가 진행하는 웨이브 글라이더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대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요즘 여러 대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여러 해역에서 지금 관측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웨이브에 따라서 이런 거 수상 드론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는 선전했지만 요즘은 이걸 선전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알고 있는
웨이브 글라이더라는 장비가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웨이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동안 서피스에서 말아서 움직이면서 관측하는 그런 장비,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북대에서 오신 학생들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경북대 같은 경우는 여기 박정진 교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또 글라이더를 이용해서 태양을 모니터링하고 관측하는 이런 그 자동화된 어떤 관측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가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실제로 물리해양학적인 어떤 연구를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북극에서는 얼음 밑에까지, 남극도 마찬가지인데 얼음 밑에까지 얘네들이 이제 글라이더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직 한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데, 외국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람을 타고 나가서 그 실험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음 아래 쪽에 이제 그 음원을 놔두고, 그냥 물속에서 전파가 통하지 않으니까 음파를 이용해서 이런 그 글라이더가 실제로 얼음 밑으로 들어가서 관측을 하게 하는 것들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자동화된 관측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세일 드론이라는 건데, 세일 드론이 당연히 자동화되고 무인 관측이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허리케인 한가운데 이제 세일 드론이 통과하면서 찍은 부비들, 당연히 연구선이 전혀 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자동 관측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서 하고 있다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넘어갑니다. 이런 다양한 관측들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시고잉 오셔너그래피인데, 바다에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은 자동화된 관측들이 되면, 그리고 모델도 좀 굉장히 좋은 해양 모델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바다 갈 필요 없겠구나. 혹시 그 선상 실습을 탔다면, 그 멀미나는 배를 타봤다면 더욱더 바다 정말 배 타기 싫은데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혹은 뭐 선상 실습을 통해서 나의 이 일이 내 일이구나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한 10년 전에 네이처에 나온 그 기사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폴커라는 배가 이 배 이름인데, 이 배를 누가 연구에 사용하냐, 그 슈미트라는 구글 창업자가 은퇴하면서 막대한 돈을 이제 스타크 옵션을 받았겠죠. 그걸 가지고 해양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스밋 오셔너그래피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그 기관에서, 개인 기관이고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법인이죠. 사단법인 같은 그런 법인에서 구글 캐시를 이용해서 배를 사고, 그 배를 이용해서 관측을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슈미트라는 사람은 구글 창업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IT 혹은 자동화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앞서 있고 아이디어도 많을 테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일 텐데, 이분이 해양에 배를 사서 자기가 돈을 내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프로포즈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배를 낼게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다를 돌면서 관측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발달하고 뭐 AI가 발달하고 하더라도, 제가 뭐 그분하고 이야기할 데 없지만 그분의 생각은 해양 가야 돼, 바다는 가서 관측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 이 그 슈밋 오셔너그래피 인스티튜트 들어가 보면, 오션 인스티튜트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다니면서 관측했던 걸 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루즈가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클릭해 보면 그때 했던 일들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여기 한 곳을 클릭해 보면 Study of the Sea Surface, Micro Layer and Airship Boundary라는 주제로 이 서태평양 쪽에 관측을 들어가 보면요,
실제 배들이 배가 저렇게 다니면서 관측하고 관측하는 동안에 그 비디오를 다 찍은 것들을 업데이트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굉장히 IT 기반의 굉장히 팬시한 웹사이트에 굉장히 팬시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는 일은 우리 해양학자가 하는 일을 서포트하고 있다. 실제 바다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생길 가능성은 물론 있겠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뭔가를 해서 대박 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한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없겠지만 하고 하다가 그때 그런 안정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들은 당연히 배를 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일부러 여기 오후에 아마 우리 부산대 전창현 교수 여러분이 또 만나게 될 텐데 여기 이제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전창현 교수인데 그때 학생인데 아까 우리 김승 교수님이 전에 보여줬던 그 북극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도 저하고 저도 거기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같이 뭐 북극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라온 그리고 온누리호, 이사보 라는 큰 배들이 물론 이어도도 있고 장복 1호도 있지만 큰 배들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대양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2027년에는 우리나라가 제2세빙선 저같이 14,000톤 클래스의 제2세빙선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극을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누비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연구의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갖춰 있는 덕분에 재밌는 연구를 외국에 있다가 귀국해서 연구를 시작한 이래에 굉장히 재밌게 연구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나가면 일단 뭔가 무어링을 해야 됩니다. 계류라는 걸 해야 되죠. 계류를 하는데 보면 굉장히 큰 장비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 웨이트도 보면 저게 뭐 거의 2톤, 3톤 되는 웨이트 저 기차바퀴 연결해서 투입하고 큰 부위들도 막 투입해야 됩니다. 이런 그 스케일의 그 장비 투입은 해양과학기술원이나 국제연구소 같은 좀 그 대단히 연구가 가능한 큰 연구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대학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이런 큰 모링을 하는 연구를 저의 어떤 연구의 커리어에서 선택하지는 않았고 저는 좀 작은 장비로 관측을 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버티드 에코 사운드라는 장비. 이 인버티드 에코 사운드는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는 좀 이따가 다른 그림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12kHz의 음파를 바닥에서 표층으로 쏘고 바닥에 이제 장비를 투입합니다. 그럼 이제 그 돌아오는 트래블 타임을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에코 사운드라는 건 배에서 보통 그 어군 탐지기라고 합니다. 배에서 사운드를 밑에 쏘고 이제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낚시꾼들에게 여기 많으니까 낚시하세요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경우가 탐지기인데 그걸 뒤집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그 타이틀에 Carving from Below라는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해양의 어떤 물리 현상들을 탐구하는 것에 제 장비를 활용해갖고 그런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소리만 나도 실행은 안 돼요. 원래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얘가 어쨌든 사운드를 쏘면 주로 이제 서머크라인의 변동에 따라서 트래블 타임의 관측이 쭉 타임 시리즈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물리적 현상들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장비에는 당연히 사운드만 쏘는 게 아니라 수온도 재고 압력도 재고 하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측된 사운드를 이용해서 좀 뭘 하느냐 그 디테일한 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운드는 해수의 온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해양의 그 서머크라인 위쪽에 있는 더운 물과 아래쪽에 있는 찬물이 나오게 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더운 물의 양이 변하는 걸 시간 변동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머크라인 변동은 당연히
L이나 혹은 커런트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장기간 관측하면 어떤 해역의 어떤 그 해양의 변동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스케일이 보이죠. 아까 뭐 봤던 그런 큰 일반적인 커런트 모링이라는 굉장히 험난한 그런 관측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에 아까 그 인버트 에코 사운드라고 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PIS에서 이제 프레시 센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 장비에 이제 커런트 미터를 붙였습니다. CPIS라고 해서 여기에 그 바닥에 케이블들이 있죠. 그 케이블들이 50m 정도.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부터 50m 위에 있는 유속도 관측합니다. 유속도 재고, 수온도 재고, 압력도 재고, 트래블 타임도 재고 하는 그런 다양한 관측들을 이 조그만 장비에서 이 안에 자료가 다 저장이 되죠. 저장된 걸 투입한 지 2년 지나면 혹은 뭐 1년 지나면 건져서 그 장비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니까 하도 뭐 자동화 관측 이런 게 막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게 많으니까 이런 C5도 이건 뭐 자동화 좀 안 되나요? 하는 그런 이제 요구사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개발한 그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해양대학원에서 물론 제가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개발한 게 뭐냐면 PDS라고 해서 PDS는 팝업 데이터 셔틀이라는 원래 장비 한가운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주변에 여기서 노란색의 4개의 굴을 추가로 넣고 투입을 하면 얘네들이 정해진 시간에 표층으로 올라와서 일디움 통신을 통해서 자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 PDS라는 것까지 달아가지고 장비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아람을 타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PDS가 붙어 있는 장비를 투입했고요. 이 장비는 투입해서 얘가 보통 1년 있다가 한 번씩 올립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2년 혹은 3년 관측한다 그러면 정말 2년 혹은 3년간 특별히 할 일 없이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관측한 걸 얘네들을 투입하고 나면 이제 막 분석해서 논문 쓰고 얘네들이 2, 3년 지나서 잘 올라오면 또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다른 연구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나마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알아서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의 어떤 관측이 됐다. 나름대로 자동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인버트 에코 사운드라는 장비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 그리고 쿠로시오 지역, 태평양 지역에서 쭉 관측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동해에서 관측한 것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스차이나시, 그다음에 쿠로시오, 그다음에 남영국해, 그리고 노스피테럴 커런트 리전, 그다음에 민다나오 커런트 리전, 그다음에 북극,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나와서 제가 가면 여기 예쁘게 모양이 되어 있는 인형까지 그래서 관측을 쭉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여기 점들집인 곳에다 장비 넣어서 관측해서 여기서 연구하고 넘어섰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북극을 넣어야 돼요. 이 그림에는 북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극에 저렇게 해서 관측합니다라는 걸 넣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확장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수업 중에 자료 분석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 지도 그리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도 그리면 돼 하면서 북서태평양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북극에 넣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확장해 봅니다. 저렇게 파란색은 앞으로 넓어져요. 연구비료 층에 땄기 때문에 앞으로 넓어져요. 그런데 이제 바람을 타고 제가 10월 20일부터 관측을 나간 건 북극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겨울철은 남반구와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남극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극 그림도 이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남극 그림까지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남극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보면 여기 있습니다.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 점이 있죠. 저 점 있는 곳에 한 점만 관측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기에 16대 장비를 잠시 보여줄 텐데 장비를 투입했지만 워낙에 저 지역에 좁은 지역에 집중해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는 그냥 한 점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여기 가서
관측을 했습니다. 이런 그 관측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관측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하려고 합니다. 관측 나가면 당연히 갔다 오면 자료도 남지만 사진도 남습니다. 제가 그 키오스트에서 원래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키오스트에서 일할 때 장비 투입하는 장면, 일본 가서 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이거 두 개는 배에서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켜놓고 그때 학생이었던 우리 전찬현 교수랑 같이 일하는 척했던 뭐 그런 장면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북극에서 처음으로 그 원래 장비 주변에 그 PDS라는 자동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장비를 붙여서 처음으로 투입할 때 그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따끈따끈한 요번에 11월에 남극 주변의 엔탁틱 서컴폴라 커런트라는 해역에서의 그 힙플럭스 관측을 위해서 투입한 장비입니다. 배에서 장비들을 이렇게 놔둔 그림이고, 실제 아라원에서 한 달 전에 장비를 투입할 때 그림. 여기에 그 추가로 붙여놓은 이 PDS라는 놈은 물속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언제 올라오냐면 매년 9월에 9월 11일 날 올라오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올라오면 바로 이디움으로 송신을 하고 그 데이터가 제가 만들어 놓은 구글 어카운트로 자료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구글 어카운트에 이메일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냥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봅니다. 이메일이 안 들어와야지 저놈이 물속에서 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소위 말하는 그 무소식, 이소식이 되는 그런 장면. 근데 지금까지는 저기서 아무런 신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속에서 가만히 본체가 관측하는 그 시그널을 잘 받으면서 올라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9월 되면 그 자료가 올라오면 굉장히 흥분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배에서 아라원에서 이번에 그 장비 투입하는 모습이고, 실제 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거 뉴질랜드에서 그 남극 관측할 때는 뉴질랜드로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남극 주변의 관측을 보통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뉴질랜드를 가면 2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2주간 격리 하나,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가는데 18일이 걸려요. 그래서 그 18일을 배 타러 가나 똑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여기 광양항에서 실제로 아라온이 이 앞바다를 통과해서 문바다로 나가거든요. 광양항의 정박입니다. 그래서 벌써 2달 전에 그때 배 타고 나면서 이렇게 육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서글펐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뉴질랜드를 가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2박 3일간 정박하면서 좀 보고를 받고 다시 내려가서 이 지역에 16군데에서 전부 다 모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솔로몬 프로젝트라는 건데, 사업 이름도, 연구 사업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솔로몬 멋있죠? Southern Ocean Long-Term Observation and Monitoring이라고 해서 국제연구소의 박지수 박사님이 지으신 얘기인데, 이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이게 관측 진행했습니다. 요건 이제 실제로 배에서 고프로를 달아가지고, 아까 그 카페 혹시 본 분이 있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이유가 이 무기 때문입니다. 고프로를 달아서 열심히 찍은 다음에 중간에 좀 감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그 선원분이 아마 담배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배에서 나가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넘겨서 투입하고, 끝나면 다음 장비 또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도착하면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고, 뒤로 옮겨서 투입하고, 그런 걸 이제 16번을 이번에 또 날씨가 괜찮은 그 예보가 떠가지고 이틀간 예정되고, 이 장비를 쓰는 전쟁의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아마 12월 이틀 동안 그것도 PDS까지 달아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어떤 수익 관리했어요. 지금까지는
관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이런 현장 관측을 하는 사람은 장비를 투입할 때 약간 마음이 뒤숭숭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할 때는 저희 장비가 이제 3년 있다가 제가 건졌는데 3년 동안 그 회전 밑바닥에서 있다가 그 높은 소압을 견디면서 여기가 수심이 한 3,500m이기 때문에 350기압의 소압을 견디면서 3년간 견디다가 3년 후에 잘 돌아오길 기원하면서 뛰고 던지면 또 애잔합니다. 야, 2년, 3년 동안 고생했구나 하는 그런 애잔한 마음으로 또 던집니다. 어쨌든 뭐 이런 관측을 이제부터 조금 제가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부생들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연구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해왔던 연구이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북극은 아까 우리 김승 교수님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뭐 여러분이 다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얼음이 점점 물러나고 있죠. 여름이 되면 점점 더 많이 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이 대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른 해양의 현상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측이고요. 실제로 관측을 해서 해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PDS라는 것이 붙어있는 시파이스 인버테크 사원을 6대를 저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PDS라는 놈을 북극에서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투입한 이후에 매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투입하고 3년이 지나서 장비들을 건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 장비는 다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자료들은 위성 통신을 통해서 굉장히 예쁘게 자료들이 얻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개념도가 여기 보여줍니다. 이 그대로 PDS 올라와서 송신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실제로 1년간의 관측 자료를 아무런 사람이 가지 않고 투입한 이후에 가지 않고 위성으로 다 얻은 자료입니다. 실제 이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전찬인 교수가 수행했지만 실제 바닷속에 그 니어너시어 웨이브라고 하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웨이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 펜더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구 자전 때문에 조금씩 돌죠. 지구 자전과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해양에도 존재하는데 그 웨이브를 이 깊은 바다에서 관측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줄 그때 당시에 학생이었던 변찬영 교수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무조건 미국에 같이 일하고 있는 공동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측을 할 때 이게 국제 공동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그 당시에 시애틀에서 모여서 자기들의 연구 계획을 이야기하고 코멘트를 듣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몇 명의 물리해양하는 분들이 저와 같이 일하는 그 MIT의 탐피코 교수님에게 거기 넣어봐야 관측할 거 없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런 말들이 약간 저를 좀 열받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 얼음이 분명히 점점 사라지니까 분명히 해양 밑에 변화가 클 거야 라고 했는데 나올 거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 어떻게 나왔냐면 딴 거보다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9, 10, 11,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 계절인데요. 여름철에 에너지가 커지죠. 겨울철에 낮아지고 다시 여름철에 커지고 겨울철에 낮아지고 여름철은 얼음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얼음의 두 번째 컬럼에 있는 CIS 컨스텔레이션과 비교해보면 얼음이 사라지는 시기에 에너지가 확 올라갑니다. 저게 옛날에 여름에도 여전히 얼음이 덮여있을 때는 없었을 현상이 물속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확인하는 순간 굉장히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게 해양 관측하는 사람들의 어떤 희열인 것 같아요. 뭔가 가설을 세우고 이거 해보자 해서 투입합니다. 투입했는데 당연히 뭐 2년 지나도 아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장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2년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료가 올라와서 지난 2년 혹은 3년간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가설로 세웠던 것이 확인이 될 때, 그때 정말 큰 희열을 느낍니다. 물론 논문 쓰는 거는 좀 별개의 이야기고, 어쨌든 관측을 통해서 뭔가 확인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 현장 관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아닌가. 물론 관측은 힘든 일이지만 그 속에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물리적인 이야기는 물리해양학에 이제 점점 관심이 생기면 나중에 아마 논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건 지금 제가 만든 무기는 아니고요. 그 태평양 지역에 왼쪽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관성진도 이너시아 웨이브라고 하는 지구 자진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그 전판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은 조석이 만들어내는 인터널 웨이브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면 느낌, 태평양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웨이브들이 저렇게 있구나. 근데 저건 전부 다 수면 하에서 있는 웨이브. 그래서 위성이 겨우겨우 조금 관측하지만 잘 관측할 수 없는 이런 웨이브들이 실제로 해양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건 특별한 관측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 저런 그 해양의 서브서피스에서 존재하는 그 웨이브들은 실제로 이게 물들을 계속 출렁거리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니까 해양 혼합, 오션 믹싱이라는 해양 혼합이 일어납니다. 해양 혼합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베어 벨트 순환에서요. 북극이나 남극에서 당연히 무거워진 물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 무거워진 물들이 아무런 혼합 없이 그냥 찬 그대로 있다면 그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똑같은 정도로 차가워진 물은 이미 차가워져서 채우고 있는 물들을 대신할 수가 없겠죠. 그냥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죠. 근데 해양이 혼합함으로 해서 밑에 있는 찬물들과 상층에 있는 더운 물들이 서로 혼합이 되면서 그 찬물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차가워진 겨울철에 굉장히 차가워진 물들이 북극과 근처에서 침강해서 빙자들을 계속 채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컨베어 순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혼합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하고 대해양학자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찾는 게 굉장히 물리해양학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제가 하는 연구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 모델들은 상당히 많은 파라미터들을 집어넣지만 상당히 많은 에러가 구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후 모델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모델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IPCC 리포트를 보면 수십 개의 모델들이 각자의 예측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예측의 불확실성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널 웨이브가 만들어내는 오션 믹싱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연구에서 다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가 핫스팟인지 대략은 알지만 워낙 해양은 다양하게 변하고, 그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해양학자에게는 새로운 또 궁금증을 야기시키고 우리가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양의 혼합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어날까를 연구하다 보면 인터널 웨이브라는 것이 어떻게 전파될까 하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서 관심거리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쿠로시오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하고 중국 연구자들하고 같이 관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쿠로시오 남쪽 여기 흰색이 보입니다. 흰색 바가 있는 이 지역에 이제 제가 장비들을 제 장비 몇 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가져오고 중국에서 가져와서 이제 같이 관측을 했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쿠로시오를 관측하는, 쿠로시오의 변동, 쿠로시오의 업스트림 지역의 변동을 관측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로시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쿠로시오 아래쪽에 저렇게 톨모리까지 집어넣고, 제가 쓰는 인버테코 사운드로 집어넣고 해서 쿠로시오의 변동을 관측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울대 나한나 교수님도 같은 멤버였고, 그 다음에 우리 전찬영 교수도 같이 이 연구를 같이 수행했는데,
이 연구에서 뭐 기본적으로 크로시오를 보시고 있지만 저는 꼭 저 지역의 이너셜 웨이브, 그러니까 인터널 웨이브가 어떨까가 사실 저는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우리 학생에게 자료를 일단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부파가 어떤지부터 봐라 했더니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여름철에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내부파의 에너지를 타임 시리즈를 보여주는 건데 여름철에 여기 보면 밑에 숫자를 보면 9월, 10월이죠. 여름철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겨울철에 비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항상 좀 바람도 세고 높으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철에 에너지가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관성진동이라는 거 지구 자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전하는 속도가 그 지구가 크기 때문에 다르죠. 소위 말하는 코리를 폴스라는 것이 위도마다 다른데 그 위도에 맞는 회전 성분이 있어야 돼요. 위도에 맞는 주기를 가지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스펙트럼 분석을 하니까 전부 다 원래 로컬 F에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요. 근데 벗어나는 범위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요. 그때부터 또 궁금증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학생을 계속 푸시해서 뭔가 찾아야 돼, 답을 찾아야 돼. 그래야 너 졸업할 수 있다? 푸시를 합니다. 근데 관측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은 굉장히 제한된 곳에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수치 모델의 힘을 빌립니다. 수치 모델의 힘을 빌려서 저 지역의 같은 시기에 수치 모델을 돌린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게 모델 결과거든요. 놀랍게도 모델에서도 저 지역에서 똑같이 로컬 F라고 하는 위치에서부터 왼쪽으로 에너지들이 다 옮겨집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저는 사실 관측하는 사람이라서 수치 모델도 쓰긴 합니다만 모델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모델 결과를 활용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모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주는 거에 정말 감사하면서 실제 관측하고 굉장히 유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게 있어야 될 프리퀀시에서 없고 다른 데서 있을까 하는 걸 수치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했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실제 태풍이 통과하면서 만들어낸 그 관성 진동이라는 부분이 크로시오라는 걸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그 100m 수심에서 보면 여기 트라이앵글로 빨간색 트라이앵글로 된 부분이 우리가 관측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무한으로 돌아가요. 에너지가 생긴 다음에 보면 이게 쭉쭉쭉 빨간색이 늘어나서 크로시오를 따라가는 걸 보이죠.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크로시오 위치인데 크로시오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그 수치 모델 결과에서 관성진동은 전부 다 남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크로시오를 따라서 얘가 예쁘게 북쪽으로 쭉 끌려가는 게 보입니다. 저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터널 타이드나 관성진동 같은 것들이 그냥 적당히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로컬하게 이런 변동성을 가지면서 변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 기후 모델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 미래 예측에 에러를 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관측을 하고 관측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사실 여러분이 보여드린 건 뭐 5분 이내에 다 보여드렸지만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노력을 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뭘까? 그런 궁금증이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수치 모델에서 해결한 그런 이그제플로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건 이제 최근에 뭐 관측하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기에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위도가 22도에서 14도고 동경이 한 140에서 145도 정도 되는 저 위치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구글 지형도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호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태평양 한가운데는 이렇게 호가 있어요. 서브액션 되고 하는 곳에서
그런 호 지역에서 사실은 그 인터널 타이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호가 있으면 거기서 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한가운데서 몰리겠죠. 그래서 저 지역에 우연히 어떤 그 관측을 했더니 굉장히 해수의 변동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역이 위성으로 보니까 굉장히 인터널 웨이브가 굉장히 집중될 수 있는 곳이더라 하는 걸 2011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 마지막에 우리는 뭐 관측은 못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이 지역에서 앞으로 타임 시리즈로 관측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논문 제일 마지막에 이 자오와 나사로라는 분의 논문에 제시를 합니다. 저 논문을 제가 읽고 나서 저 지역 굉장히 재밌겠는데 하고 늘 생각하다가 마침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사부가 2016년 11월에 취항이 되면서 대학에도 해양의 어떤 인프라를, 국내 인프라를 쓸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고, 그래서 대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 과정에 제가 이 지역에 한번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프로포절을 내고 관측을 했고, 그걸 이제 올해 7월 말에 장비에다 건지면서 관측을 끝냈습니다. 저기 예쁘게 보이는 저 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호가 보이죠? 지형적으로 호가 있는 곳에서 그 바닷바다에 에너지가 포커싱 되는 곳에서 열대의 저 장비를 집어넣고 관측을 했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관측을 했고요. 이게 그 올해 7월 말에 그 이사업부에서 장비를 건지고 나서 그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다 건졌습니다. 저는 이제 11월에 배를 오래 타야 되니까 도저히 두 번 타기 힘들어서 일단 학생들만 보냈는데 학생들이 이게 다 건졌습니다 하고 보낸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관측 자료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정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여기에 인터널 타이드가 이렇게 집중된다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정말 관측에서 저게 나올까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오자마자 제일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렸더니 각 위치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의 위치인데 각 위치마다 에너지가 달라요. 변동하는 폭이 다르죠. 그런데 IP05라고 써 있는 곳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제일 크게 움직여요. 저 지점이 에너지가 가장 집중돼서 가장 에너지가 커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자료를 또 해석하는 친구는 박사학위를 잘 끝마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관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저런 게 있으니까 저기에 내가 관측을 할 거야. 1년, 2년 장비를 넣었어. 그것이 건져왔어. 그리고 자료를 봤다. 근데 그 자료에서 이런 게 나올 때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계속해서 이 자료를 지금 구사하고 있고요. 이건 뭐 최근에 올라온 거라서 그 연구가 많이 진척된 건 아닌데,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 저기에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무비에서 보이는 것처럼 LE들이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양은 다양한 변동을 하죠. 다양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는 그 인터널 웨이브 에너지가 늘 똑같지 않아요. 늘 똑같으면 사실 한번 누군가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밑에 있는 그림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가 각 그 위치에 있는 그 관측한 것마다 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IP05라고 표시된 퍼플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측한 초반에는 다 뭉쳐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상한 거죠. 그런데 뭉쳐 있어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열심히 다른 수치모의 자료와 위성 자료를 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면 또 이제 뭐 좋은 논문을 낼 수 있겠죠. 어쨌든 관측을 뭔가 가설을 세우고 관측을 하고 거기서부터 자료를 얻어서 그 자료를 분석할 때 희열은 이런 관측을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저는 축복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런 어떤 익스타이팅한 그런 것들이 관측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 저는 뭐 제 이야기를 쭉 관측을 해왔던,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관측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리해양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워낙 뭐 정보가 다 넘쳐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의 길을 정할 때 그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갈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설명했지만 사실 그 현장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가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2017년에는 제2세빙대도 만든다고 했죠. 그런 관측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측하는 것도 굉장히 하기 쉬운 할 만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외국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ONI, 미국 해군에서 물리해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검색하면 금방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보면 물리 그 해양학의 어떤 그 미국 해군에서 관심 있는 건 메소스케일 앤 서메소스케일 다이내믹스의 버라빌, 그러니까 중규모나 소규모의 변화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오션 믹싱. 오션 믹싱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시 인텍션에 대한 관심도 기본적으로 ONR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앞으로 저건 ONR에서 워낙 큰 펀딩을 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저기에 더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현재 잘 모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ONR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것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이트를 가서 한번 쭉 보세요.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메스케일하고 썸메스케일 다이내믹스와 오션 믹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그 시 체인지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거 조금 오래된 뭐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 보고서에 또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이나 그 당시에 도대체 해양에서는 어떤 그 서베이, 디케이터 서베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제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시르벨 체인지가 제일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시르벨 체인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물리 현상이 우리 이코시스템이나 화학적이나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해양 현상이 이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뭐 맞춰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 여기 오진 못했지만 아마 우리 남성 교수님이 혹시 오션 디케이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오션 디케이드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기도 앞으로 2031년까지 이런 연구들을 하겠습니다 하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뭐 어떤 것들을 제안하시고 있는지 세계 학자들과 국내 계신 분,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 여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국내에 계신 분이 하시는 여기에 보면 이제 스마트 서브시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좀 관련되어 있는 그 프로젝트인데, 전 세계는 지금 이 해저 케이블들이 있죠. 아무리 뭐 위성이 발달해도 전화선은 늘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또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죠. 그런 해저 케이블들을 실제 관측에 활용하자, 거기에다가 센서들을 들어가서 활용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도 이 오션 디케이드에 포함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좀 보다가 찾았는데, 우리 저 키오스트에 우리 장천재 박사님하고 강동진 박사님하고 강현우 박사님이 퍼시픽 오션에서 우리 이런 거 하겠다. 퍼시픽 오션에서 여기 보면 오션 이펙트 on climate variability of the northwestern Pacific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런 그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도 올라왔습니다. 2031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 그냥 뭐 개인 연구자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오션 디케이드라는 것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런 걸 합시다라고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진행되는 일이니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해양학자가 됐을 때 이런 거 하면 괜찮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무리를 하면요, 워낙에 많은 관측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당연히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AI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양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제가 단언하건대 30년이 지나고 우리 학생들은 뭐 배타면서 힘드니까 교수님이 한 30년 지나면 자동으로 알아서 나와서 무링 해주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관측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에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롱텀 관측, 글로벌이나 오션 스케일의 배를 타고 관측은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냥 뭐 혼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국제적인 스케일의 글로벌 스케일의 관측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오션 디케이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큰 스케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 서브서피스 무어링은 위에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이 서브서피스 무어링을 통해서, 그리고 뭐 다른 관측들을 이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관측을 통해서 하는 연구는 물리해양 분야에서 지속될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람은 그런 현장에 나가서 물리해양을, 물론 물리해양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현장 나가서 일을 합니다. 저는 물리해양 선생님 물리해양 쪽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뭐 30년 충분히 여러분이 멋있게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달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 분 정도 질문 받을까요? 없으시면 저도 있는데. 네, 교수님도 사무권이 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용기 내실 분 계실까요? 저기 네, 저기 끝에 까만색 마스크한 친구께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네, 육성으로 질문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 받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속 이름도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대학교 전재하입니다. 인터널 웨이브를 관측하실 때 위성이나 실측자를 같이 여러 가지 수단 사용하시는 걸 이해를 했는데, 현재 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에서 정확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관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자세히 드리지 않지만 질문은 위성에서 관측이 정말 정확하게 되는지랑, 그 다음에 다른 인터널 웨이브를 보기 위해서 어떤 다른 관측 장비는 쓰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위성에서 관측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위성은요, 시서피스의 변동만 보기 때문에 인터널 웨이브가 만들어내는 약간의 변동만 관측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측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스케일의 전지구 스케일의 어떤 인터널 웨이브의 분포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같이 이제 특정한 지역만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웨이브를 보는 위성은 계속해서 한 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평균적인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평균적인 수년 혹은 10년 이상의 평균적인 걸 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변동을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쓰는 거 이외에도 다른 관측 장비도 당연히 인터널 웨이브를 봅니다. 아까 우리가 힘들다고 했던 굉장히 무거운 추를 단 톨 무잉도 관측을 하고요. ADCP, 오버돌핑 ADCP도 관측을 하고, 커런트 미터가 기본적으로 다 관측할 수 있고, 수온 센서도 다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쓰는 장비는 워낙에 간단하게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해역을 일거에 다 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